그 다음 단어의 뉘앙스 파악하기입니다. 자, 뉘앙스라는 게 뭐냐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풍기는 냄새, 단어에서 느껴지는 감정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때문에와 덕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문에는 사실 아주 면밀히 분석하게 되면 부정적인 의미가 약간 들어있겠죠. 예문을 보시면 압니다. 덕분에는 긍정적인 뉘앙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을 만약 이렇게 썼다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너 때문에 망쳤다. 이건 부정적인 뜻이잖아요. 자, 좋은 뜻이 아닙니다. 나쁜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망치게 한 건 너다. 원망스러운 느낌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느낌, 뉘앙스 같은 것이죠. 너 때문에 원망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밑에 문장 보겠습니다. 내 덕분에 이번 일을 잘 마칠 수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좋은 의미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덕분에 좋은 얘기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는 말을 바꿔서 내 덕분에 내 인생 망쳤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인생 망쳤다는 거 이건 아주 안 좋은 내용인데 거기에다가 덕분에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뒤바꿔서 쓰면 좋지 않겠다. 세 번째 문장 너 때문에 행복해 라는 말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 덕분에 내가 행복을 느끼는구나 라고 쓰는 게 좋겠다는 거죠. 때문에 라는 말 자체에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 내 덕분에 개망신당했다? 이것도 안 되겠죠. 자, 너 때문에 개망신당했다.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니까 충분히 가능한데 내 덕분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어느 경우에 쓰느냐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쓰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관형격 구분하기. 자, 관형격이라는 것은 뭐뭐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영어에서는 소유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my, your, his, her, their 이런 말들을 소유격이라고 하는데 국어에서는 관형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을 수식해준다, 꾸며준다는 표현을 쓰죠. 나의 조국 그러면은 읽을 때는 물론 나의 조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쓸 때 문자화 시켜서 글로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관형격이기 때문에 의자를 쓰는 게 맞습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조국이라고 쓰되 읽을 때는 나의 조국이라고 읽으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틀린 말 고쳐쓰기. 자, 같은데 라는 말이 있는데 뭐뭐 같은데 뭐뭐 같아 라고 쓸 때 가에다 티읕 받침을 쓰지 않습니까? 같다가 원형이니까 그런 겁니다. 가에다 티읕 받침. 그래서 같은데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이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정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말이 좀 이상하죠. 정정이 안 됐다? 정정. 이 말은 그 밑에 문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더 어울리겠죠.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할 때 어이가 아니고 아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씩 외워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틀린 문장 바로잡기. 나의 목표는 서울대학교이다. 자, 나의 목표는 서울대학교이다. 그러면 서울대학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서울대학교는 학교 건물이냐, 학교 재단이냐, 학교 조직이냐, 뭐 이런 거 다 의미할 수 있죠. 그런데 목표가 서울대학교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표가 학교 건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학교 건물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내 목표지 서울대학교 자체가 목표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가 정확히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어렴풋한 의미로만 전달이 된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좀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나의 목표는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다. 합격하는 것이다. 라고 바꿔주면 더 깔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훌륭한 이야기꾼이 되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글을 쓰셔야 하니까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스토리가 가급적이면 더 재미있는 게 좋겠죠. 글을 쓴다는 것은 이야기를 잘 엮어나가는 것이다. 이야기를 엮어나갈 때는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인과관계, 열거, 반전, 인용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조금 더 재미있는 글쓰기 또 재미있는 독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이야기를 잘 쓸 수 있어야 긴 이야기를 쓸 수가 있다. 잘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평소에 SNS 같은 데다 글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뭐 기껏해야 서너 줄짜리 문장인데 이런 것을 자꾸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서너 줄짜리 글에도 주제가 드러나 있지 않아서 읽는 사람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 글을 쓰는 요령이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정도는 알아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전달하는 방법,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글쓰기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높은 단계로 가서 심리를 묘사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러셀 베이커 성장 자서전의 일부분인데 여기에는 이 예문 중에 아주 그 심리 묘사가 절묘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여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서 쓴 것인데 그러니까 러셀이 어린 나이였죠.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다른 동네 형으로부터 듣습니다. 굉장히 놀랐겠죠. 예, 그런 이야기가 여기 있는데 그 심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것을 잘 서술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케네스 형은 내 앞에 다가서더니 내가 그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네 아빠 죽었어! 케네스 형이 말했다. 왜 그 얘기가 내게는 마치 아버지가 큰 범죄라도 저질렀다고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변호하고 나섰다. 우리 아빠 안 죽었어! 케네스 형과 루스가 상황을 잘 몰라서 저러는가 보다. 그래서 나는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아빠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다 나아서 엄마가 오늘 집에 데려오신다고 했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셀이. 그랬더니 케네스 형이 말하죠. 죽었다니까. 케네스 형이 말했다. 자신있게 얘기하는 그의 태도에 나는 가슴이 예리한 것에 찔리는 것 같았다. 자, 여기 지금 노란 글씨로 색칠된 부분을 보시면 나는 가슴이 예리한 것에 찔리는 것 같았다 라고 되어 있죠. 이런 표현이 바로 우리가 심리를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음은 눈에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눈에 보여주듯이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게 좋겠는데 여기서는 가슴이 예리한 것에 찔리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는 것이죠. 아니야, 안 죽었어. 나는 소리쳤다. 죽었어. 루스가 말했다. 너 보고 빨리 집에 오래. 아니야. 나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뛰기 시작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말다툼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옳다는 증거도 있었다. 나는 소리를 내지르며 집으로 뛰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나는 아버지께서 숨을 거두셨다는 사실을 집에 다다르기 전에 이미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다. 어머니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께서 새벽 4시에 운명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아버지의 나이 33이었다. 예, 굉장히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장면을 심리묘사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쳐쓰기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 여기 예문이 나와 있죠. 정수기에서 물을 뜰어 나오면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이렇게 문장을 썼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뭘 고쳤으면 되겠느냐 생각해 보는 거죠. 정수기에서 물을 뜰어 나오면서도 이 문장을 다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제 앞부분만 읽어보면 살짝 오해를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정수기에서 물을 뜰어 나오면서 그러면 정수기 안에서 나온다는 뜻이냐, 사람이 방에서 나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정수기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문장을 이렇게 쓰게 되면. 그래서 정수기에 물을 뜰어 나오면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정수기 물을 뜰어 나오면서도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문장을 뭐 세련되게 다듬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충분히 고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짚어서 이렇게 쓰면 독자가 약간 혼동하겠구나를 생각하고 글을 쓰셔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모르던 건물이 생겼다. 자, 모르던 건물 이렇게 써도 될까요, 문장을? 독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서술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문장 구조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던 건물이 아니고 뭐 모르던 건물 그러면 건물이 뭘 몰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주어가 생략이 된 건 알겠지만 모르던 건물 이런 표현은 좀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문장이 길어지더라도 분명하게 짚어주는 게 좋겠다. 내가 모르고 지내던 사이에 새로운 건물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 라고 친절하게 써주면 더 좋겠습니다. 왜 논리적이어야 하는가? 글을 쓸 때 논리적인 글을 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체계가 잡힌 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 체계가 잡히지 않은 글은 아무래도 좀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설득력을 가지려면 논리적이어야 한다. 상대방을 설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논리가 없는데 비논리적인데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주장의 근거를 밝힐 수 있어야 하겠고 독자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개연성을 가지려면 논리적이어야 한다. 개연성을 몇 번 얘기했는데 자, 개연성 자체는 논리라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뜬금없는 내용이 이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논리적 순서에 입각해서 글을 쓴다. 그래야 더 완성도 있는 작품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